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 넘게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다 파란불로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발발된 금리 인하 지연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실시간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 3분기 순이익 예상치 상회,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 테슬라가 이번에 순이익을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깜짝 성적인데요. 테슬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11%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함께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일제히 하락, 기술주 급락. 미 국채금리가 2년물, 5년물, 10년물 할 거 없이 모두 4%를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10년물은 4.2%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술주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요.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7 종목들 모두 다 하락하면서 하방을 조금 더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비트코인도 한때 6만 5천 달러로 하락.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 역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 국채금리가 비트코인 자산 시장에서도 좀 발목을 잡는 분위기인데요. 6만 5천 달러대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급증, 국제유가 1% 이상 하락.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는 70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5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0.96%, S&P 500 지수 0.92%, 나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거란 시각이 우세해지자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미증시는 이처럼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날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지난달 미국 경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둔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일째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던 테슬라가 오늘 장에서도 역시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0%를 왔다 갔다 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LSEG 예상치인 58센트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251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253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도 급등하면서 4.25%까지 치솟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말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요. 미 국채 수익률은 10월에 들어서만 0.44%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퀄컴과 암홀딩스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또 구성 종목 중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테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1.47달러, 매출 41억 5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 LSEG의 예상치인 주당 1.38달러, 매출 4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제유가는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모든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빅테크들이 주가를 좀 큰 폭으로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2% 넘게 빠지면서 230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애플의 CEO죠. 팀 쿡 CEO가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 쿡은 대중 투자를 늘리고 중국의 공급 업체들의 고품질 개발을 돕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애플은 챗 GPT 기능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개발자와 얼리 어답터를 위해서 미리 보기로 제공이 됐지만 다음 주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포함된 iOS 18.1 버전을 공식 배포합니다. 애플의 또 다른 이슈는 비전 프로인데요.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 생산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애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하락했는데 0.68%가량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애플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2.81%의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젠슨왕 CEO가 덴마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블랙웰 칩에 대한 결함이 있었지만 제조 파트너사인 TSMC 덕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젠슨왕 CEO는 설계의 결함으로 수율이 낮았고 이건 100% 엔비디아의 실책이라고 말하면서 블랙웰 생산 지연으로 이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장,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가짜뉴스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역시 하락했습니다. 1.4%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구글이 퀄컴과 함께 생성형 AI 기반의 차량 내 콕핏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가 퀄컴의 이기종 엣지 AI SoC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차량 내 경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서 이기종 컴퓨팅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코어를 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역시도 모두 하락세를 그려냈는데 2%, 3% 넘는 하락폭을 그려내면서 오늘은 M7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1.76% 하락하면서 종가는 157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된 악재에 마주한 보잉이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분기 손실을 보고한 뒤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매출은 1% 감소해서 178억 4천만 달러에 그쳤고요. 61억 7천만 달러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5주째 3만 명 이상에 달하는 보잉 최대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인기 기종인 737 맥스를 비롯해서 767, 777기 등 상업항공기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조원들은 임금 35%가 인상된 잠정 협상안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곧 투표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장기간 지속된 파업이 과연 종식될 수 있을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맥도날드 살펴보겠습니다. 5%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현지 시간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맥도날드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숨지고 10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개 주에서 50건의 사례가 보고됐고 피해는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 집중됐는데요. CDC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DC와 FDA,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이번 식중독 사고는 쿼터 파운더 햄버거 속에 얇게 썬 양파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날 북미 최고 공급망 책임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장균 검출은 쿼터 파운더에 사용된 얇게 썬 양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양파는 한 공급업자가 물류센터 3곳에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모든 매장에서 해당 공급업체와 해당 양파 제품의 공급, 유통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이뿐 아니라 콜로라도와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쿼터 파운더 버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 여파로 전일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맥도날드의 주가가 10%까지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베어드는 해당 이슈 발생 후에 맥도날드에 대한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역시도 주당 $320에서 $290로 낮추고 4분기와 내년도의 수익 추정치까지도 낮춰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살펴보겠습니다. 4.6% 상승하면서 홀로 하스탁 중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통신사 AT&T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60센트로 LSEG의 예상치인 57센트를 상회했는데 매출은 월가의 기대치인 304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02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신규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40만 3천 명 늘어나서 전문가 예상치인 39만 4,600명을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또 가입자의 이탈률이 1%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버라이즌 실적 발표 때 전해드린 바와 같이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이클이 늦어지면서 장비 수익률은 감소한 것이 매출에 부담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GM 3분기 호실적 기록 관전 포인트는 GM이 정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었고요. 그 덕분에 주가는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짓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관전 포인트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GM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GM과 함께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GM도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까지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기차 이제 캐즘이라는 좀 우려감이 한 발짝 이제 좀 우려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GM도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이상의 매출과 이 주당 순이익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경우는 그제 너무 많이 어두웠었던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가 이제
9개 분기 연속으로 순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원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원가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GM 같은 매출 같은 경우가 10% 이상, 10.5% 증가한 이 487억 6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했는데 원래 예상치가 446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출을 좀 보여주면서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GM 같은 거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선 저도 이제 판매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중국 쪽 시장 쪽에서의 매출이 그전에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선전했던 모습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GM의 이번에 실적이 오늘 발표된 테슬라와 함께 우선 전기차 쪽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좀 진작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는 9개 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 캐즘을 향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무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실적 호조를 나타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그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GM의 이 가솔린 엔진 트럭에 대한 판매 부분이 많이 좋았었고 계속 좀 테슬라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좀 발휘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가 어떤 준준형 차를 보다도 지금은 트럭이나 또 이제 이번 실적이 SUV 쪽에서의 재고에 대한 부분을 적게 유지하면서 사업 활동을 했다는 점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아직까지는 신차 출시에서 GM이 차지하는 전기차 쪽에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EPS 쪽에서의 요인 그 긍정적 요인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SUV 이게 매출액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SUV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매 쪽,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의 이 판매 증가 부분이 좋았던 상황이고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일반적인 SUV나 이제 큰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미국 쪽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정 같은 경우에 협상을 잘 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뭐 계절적 요인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생산 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GM의 어떤 매출에 대한 그 전망치를 좀 낮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되는 효과가 좀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봤을 때도 이 GM이 그 이전에 했었던 이 경영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성공했다라고 느낌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계속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생산량을 지금 높이는 목표 계획을 많이 좀 발표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GM 쪽에서의 행보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요인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끌고 있습니다. 흐름이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해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GM 전기차 부문이 손익 분기점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에겐 악재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왜 악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와 GM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북미 쪽에서의 시장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어떤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GM 같은 경우에 그 전기차가 한 해에 20만 대 이상만 팔리면은 손익분기점을 지금 넘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GM 쪽에서의
글로벌적인 부분이 아니라 북미 쪽에서의 이 어떤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경쟁 부분은 많이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게 되면은 GM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나 이런 내재화에 대한 그런 그 의지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수혜일 것 같긴 해요. 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협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가격 협상에 좀 우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이 테슬라 쪽에서도 이 GM을 견제하는 많이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간밤에 테슬라 실적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 외로 잘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GM 역시 좋은 성적표를 냈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주가들 향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신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지금 뭐 GM 쪽도 그렇고 월가 시각도 이 올해 4분기가 이 GM이 이 전기차 쪽에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좀 시기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3분기 때도 봤을 때도 이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은 거의 최대로 봤을 때도 40억,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대 40억 달러까지도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M이 지금 20만 대만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만 대만 판매가 된다면 전기차 부분 쪽에서의 이익 구조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생산 부분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잘 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쪽에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 GM 쪽에서의 어떤 가장 그 마진 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때만 봤을 때도 이 GM이 내는 그 신차를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가 10%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분위기면 내년에는 10% 이상의 어떤 신차 출시 계획을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 GM 쪽이 전기차 부분 쪽과의 어떤 수익성이나 판매 부분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GM은 이 전기차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는 우선 뭐 전기차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이 안정화가 1순위가 좀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도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즉 크루즈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휴스턴에서 지금 무인 테스트까지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GM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이제 전기차를 와 같이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GM 쪽에서는 이제 올해 말까지도 어떤 슈퍼크루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돋보이는 GM입니다. 국내 2차 전지주도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GM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폭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좀 눌렸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은 저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GM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과의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선은 이 LG에너솔루션과는 다 아시다시피 합작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과 GM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에 지난달에 삼성 SDI와
이 합작법인을 우선 그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앞서서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나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그 뭐 공급에 대한 지금은 약간의 뭐 공급 쪽이 좀 조절하고 있지만 수요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GM은 현지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 배터리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멀리 내다보면서 좀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이런 계속해서의 그 협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의 이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현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의 공장 설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은 당연히 우리나라 LG엔솔루션 또 삼성 SDI한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이제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마다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좀 넓어지는 상황이 바로 GM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LG엔솔루션, 삼성 SDI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덕분에 오늘 장에서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저가 매수세로 전체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기대감 속에서 다만 2차 전지주는 어느 정도 상방이 좀 제한된 모습의 흐름을 늘 보여줘 왔습니다.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또 오를만 하면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는데 자, 지금까지 좀처럼 주가가 탄력받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두 가지죠. 우선 첫 번째로 우선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이 그 전에 어떤 확인이 되지 않은 매크로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단기적 이슈라는 부분이 이 미국 대선 한 2주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갑자기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약간 또 트럼프 네. 후보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좀 제한이 됐던 거에 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영향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 IRA 쪽에서의 무효화를 항상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 공약을 바꾸진 않고 있어요. 이 트럼프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뭐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익 쪽에서는 우선 가장 좀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돼서 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마진 부분 쪽에서는 좀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민감하게 좀 작용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의 전방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건 괜찮지만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펀더멘탈이 확고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적 측면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 전쟁,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상방보다는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놨었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 지금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관망해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 아직까지도 뜨겁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은 글쎄 오늘이 약간 좀 기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전체적인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론 LG에너솔루션이 좀 좋게 발표는 했어요.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소재 기업들한테 접근하는 전략보다도 이 셀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 기업들 위주로의 좀 접근 전략이 1차적으로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기업들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우위가 좀 있어야 좀 확인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토대가 좀 마련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매크로적인 그런 얘기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트럼프 미국 대선 이후에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우선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바닥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매수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 미국 대선을 지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면서 투자 관점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경우 어떤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종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종목별로요? 네,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아직까지는 양극재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돌아오는 거는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좀 주가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을 약간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양극재 쪽이나 이쪽에서의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음극재나 또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1차적으로 배터리셀 기업도 LG에너솔루션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를 음극재 쪽으로. 네, 음극재 쪽에서의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이 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그리고 시적 추정치도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저는 이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 어제도 좀 반등을 했지만 매수 관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음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대주전자 재료의 이 기존 쪽에서의 그 형광체나 어떤 태양전지 쪽에서의 이 전극체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접근을 하는 전략은 있지만 대주전자 안에서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음극재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그 전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면서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소재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그 우려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저는 3분기가 제일 좀 어떤 바닥에 대한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4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3분기 시작 추정치가 한 70억 중반 정도 7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분기 때는 낮게 잡아봤자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극재 소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최대 90억까지 봐도 대주전자 재료의 영업이익은 봐도 좀 추정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턴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매수 포인트 잡아봐도 좋을 종목 대주전자재료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서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노랜딩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경제 동향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서 9월 한 달간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었고 또 2개 지역에선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보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은 조사 기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고 과반의 지역에서 고용이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체품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과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인데요. 통상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11월 초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 감소한 384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5% 감소했는데요. 예측치인 388만 채 역시도 밑돌았고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월 438만 건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매수자들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주택 가격과 또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을 고려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공개된 베이지북 역시도 주택거래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부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했고 많은 지역사회에서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B컷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23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3.75%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과 7월, 9월에 이어 이번까지 올해 4번째 금리 인하에 나선 겁니다. 앞선 3번의 금리 인하 폭은 모두 25베이시스 포인트였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25베이시스 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건 4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 역시도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에 1.6%로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캐나다 은행이 B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온 바 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왔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B컷 단행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경제가 예측한 궤도로 움직인다면 경제 수요를 지지하고 물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인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이 핵심 고객사이자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 칩 설계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퀄컴은 그간 Arm이 소유한 표준을 기반으로 자체 칩을 만들 수 있었지만 계약 파기가 시행되는 60일 이후부터는 칩 설계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라이선스 취소가 현실화하면 약 390억 달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rm의 이번 조처는 퀄컴이 반도체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누비아는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칩을 설계해 왔는데 이에 Arm은 누비아가 사용했던 자사칩 설계를 퀄컴이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두 회사의 대결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뒤흔들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이 여파로 두 회사의 주가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퀄컴은 3.8% 하락하며 166달러 선에, Arm은 6.67% 하락하며 142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카콜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77센트로 LSEG 예상치인 74센트를 웃돌았고 매출 역시 119억 5천만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측치인 116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음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카콜라는 4분기 실적 발표 때 내년도 전망까지 공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환율이 내년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주가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며 68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나타나며 주가가 장중 큰 폭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24% 줄어든 80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출 93억 8천만 달러와 조정 주당 순이익 1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뿐 아니라 스타벅스는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내놓지 않을 방침입니다.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 체제로의 전환과 또 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인데요. 니콜 CEO는 성명을 통해 4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는 30일 전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진한 소식이 전해지며 스타벅스는 전일장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겨우 반등하면서 0.87%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방위 산업의 리더십을 기대 록히드 마틴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발간됐고요. 록히드 마틴, 미국의 방위 산업체로 항공우주와 국방, 보안,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군수 업체입니다. 1995년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의 합병으로 설립이 됐고요. 미군과 연방정부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방위 및 우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이버 보안과 첨단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 쪽부터 주요 사업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와 군용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F-35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 우주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위성과 우주 탐사선, 발사체 등 우주 관련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고요. 나사와 협력하여 우주 탐사 임무에도 참여해 민간 및 군용 위성 발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및 미션 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항공 및 육상 시스템을 다루며 헬리콥터와 해상 전투 시스템, 레이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코르스키 헬리콥터가 이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미사일과 화력 제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포함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 구성 살펴보시면요. 사업부별 항공기가 40%, 회전익 미션 시스템이 24%, 미사일과 화력 통제가 16%, 우주가 18%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지역별 매출은 미국이 74%로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유럽이 9.5%, 아시아 태평양 8.3%, 중동과 기타가 각각 5.8%,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어느 정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EPS는 다만 6달러 84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F-35 인도량은 전년 대비해서 60%, 그리고 미사일 발주량은 전년비 23% 넘게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수주 잔고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사일 부문의 호실적인 이익 증가를 견인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1.3%,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4.8%, EPS도 YOY 기준으로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항공 부문은 F-35 프로그램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라고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매출액 712.5억 달러, EPS는 26억 달러를 전망해 기존보다는 각각 0.4%, 1.1% 상향한 가이던스를 보여줬고요. 2025년도는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미사일과 화력 통제 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과 우주산업 부문의 매출은 감소했고 미사일과 화재 통제 부문, 시스템은 성장성이 이를 상회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F-35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국방부 대금 일부가 지급 보류 중인 점이 매출의 발목을 붙잡았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고 있고 군비 증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이 로키드 마틴 CEO도 군비 증강을 짚었는데 방산주가 상승 사이클을 전망하는 월가 의견도 함께 덧붙여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던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지난 9월에 대비해서 10월 20일 6%대 밀리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밤 사이에도 1% 넘게 내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주 잔고와 F-35 인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은 AI와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21세기 안보 전략에 따라 글로벌 동맹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보건력과 안정성, 성장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정밀 유도무기 및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를 통해서 동사는 3분기 약 22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성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65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수주 잔고 역시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핵심적인 자산인 F-35는 TR-3의 소프트웨어가 현재 95% 완료된 상태로 2024년도에는 90에서 110개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연간 180개가 인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각 국가의 자주 국방 의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상에 힘입어서 로키드 마틴의 수익 창출력 역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들썩이는 K방산주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 파병에 폴란드 무기 자체 구매 추진 역시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국내 방산 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종가 기준 현대로템은 올해 하반기 들어 59% 넘게 증가하면서 6만 3,8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9%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각각 12% 넘게 오르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으로 구성된 ETF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도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5조 원대에 달하는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4분기와 내년도까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증권가 의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일정과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